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살처분 방식에 물음표를 던진 영상 구성 인터뷰와 경제성만 강조한 미세먼지 측정 기술 보도에 대해 의견 나눠봅니다. 해외 취업이 어렵다고요? 오늘 내가 본 DMB 시간에는 베트남 현지 구직 활동과 취업 성공기를 담아낸 YTN 특집 나도 한때 인턴이었다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역경을 극복하고 돌아온 야구 선수 홍상삼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의 해외 원정기를 스포츠부 양시창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지난 11일 사단법인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주최한 2019 미디어 어워드에서 뉴스 전문 채널 YTN이 가장 공정한 미디어 부문에서 공동 1위를, 또 가장 유용한 미디어 부문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로 YTN을 꼽았는데요. YTN은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뉴스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이선민 정책위원, 또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 뉴스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야 갈등, 북미 갈등, 검경 갈등 이런 뉴스가 많았습니다. 먼저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민감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북미 관계 관련 뉴스를 좀 유심하게 살펴보았고요. 예.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청와대 특감 반원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었죠. 그 뉴스와 그리고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정파적인 논쟁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서로 다른 의견들,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좀 유심히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뽑아주셨나요? 네,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지난 7일 방송된 내용입니다. 인터뷰 묻다 살처분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는 먼저 적절한 시기에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인간의 행위의 결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 파주를 비롯해서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질병의 매개체로 그 야생 멧돼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여서 야생 멧돼지 포획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사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발병 지역 반경에 있는 돼지들을 살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살처분은 가축으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반경 내의 가축들을 이제 도살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 20조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천여 마리의 그런 가축이 살처분되었고요. 금년에는 38만 마리가 살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에 약 1억 마리의 동물들이 가축들이 살처분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발병한 개체 수의 100배에서 1000배 이상의 그런 건강한 가축들이 살처분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에 방송되었던 인터뷰 묻다 살처분은 그러한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재적 감염체 혹은 매개체로 간주를 하고 살아있는 그런 죄 없는 동물들을 그런 살처분하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침출수의 문제도 있고요,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관계했던 해당했던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가로사로 사망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살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뉴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리고 잘 선택된 뉴스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
이 코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아이템 선정도 그렇고 네.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구성도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좀 네. 뛰어난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YTN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지만 일반 뉴스 안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인터뷰란 형식이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가슴에 남고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프로그램 그 뉴스의 말미에 제공이 되었던 내용인데 살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지 선수단이 아니라는 그 피해 농가의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그 동물을 산채로 묻다. 그리고 그 행위가 윤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묻다 살처분이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YTN의 이 뉴스는 그 해당 사안의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속 보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인터뷰 코너는 이제 영상기획팀이 만드는 콘텐츠인데 얼마 전에 이 살처분 관련해서 침출수 문제가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 이 한동안 발병이 뭐 한 두 달 넘게 지금 발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요. 그래서 살처분을 이 시점에서 아이템으로 선정한 이유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추가 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잠복기도 다 끝났거든요. 예. 하지만 그 농가 그 피해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 나왔지만은 그 침칠수 문제로 식수가 오염돼서 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살처분 이후에 그 농장이 정상화되려면 최대 한 3년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기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실상을 좀 보여주면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뽑아주신 자란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이번 주 좋은 기사로 지난 12월 5일 방송된 동강란 산줄기 위성 데이터로 분석한 산림훼손 기사를 뽑았습니다. 이 기사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경기도 화성 인근의 산과 숲이 도로나 주택지 공장 건설로 파헤쳐지고 사라지는 상황을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훼손됐다고 할 때 보통 그냥 항공 사진으로 그러니까 뭐 타르가 이제 훼손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기사는 1차적으로 이제 항공 사진으로 관련 영상을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 관측위성의 랜셋을 통해서 랜셋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넓은 범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경기도 화성의 인근 산과 숲이 훼손된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구체적인 위치와 넓은 면적을 보여줘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위성 사진 저도 이제 그 리포트를 봤는데 위성 사진도 좀 눈에 띄지만 아마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한 것 같던데 영상 취재도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숲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숲이 조림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령이 3, 40년 된 심지어 50년 된 숲이 통째로 사라지고 뭐 천연기념물 인근 지역도 사라지고 뭐 보호구역 내 산림도 졌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나서 단순히 도로가 난 지역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 인근 지역까지 굉장히 많이 파헤쳐지고 그 개발의 그 여파가 생겨서 그 정말 엄청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백두대간과 연결된 산맥이 이제 한북 정맥과 한남 정맥이 있습니다. 이거 경기도에 위치한 산맥인데요. 이 산맥 같은 경우 지금 파주 신도시랑 양주 공업지구, 그러니까 수원 신갈 IC로 인해서 사실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관련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알기 좀 쉽지 않았던 정보를 함축적으로 잘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시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중에 인상적인 것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일제 식민지의 어떤 통치의 그 악랄함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산맥에 뭐 말뚝을 박아서 뭐 민족 정기를 해쳤다라는 것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보고서 저는 처음 알게 된 건데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산맥 우리의 국토의 중심 부분에다가 뭐 도시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낸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국토의 그런 것을 끊어냈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요. 굉장히 좀 약간 아이러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사에서는 그 어떤 대안도 약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 시군 행정 단위로 이제 임야를 얼마를 확보하는 식으로 느슨하게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다 이제 허가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산림 자원도 중요한 우리를 구성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 관련해서 얼만큼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기준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잘한 뉴스 뭐 단골 손님인데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9일에는 다른 뭐 사라진 방아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혁신 보도 부분인가요? 그래서 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번 아이템은 어떻게 또 기획을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번 리포트를 보면서 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산림훼손이 그 정부 차원에서 정확히 지금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산지전용 허가를 시군구별로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택지 개발 그리고 도로 건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으로 이제 훼손되고 있는 수도권의 산림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취재는 이제 드론으로 이제 그 상공에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항공 사진, 그 다음 위성 영상 사진 등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 산림 훼손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고요. 뭐 분석 결과 뭐 도로나 철로 건설 그 지역은 물론 뭐 훼손이 되겠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는 그 훼손 상태가 그런 패턴을 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 봤는데 그 전문가들은 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시군구별로 뭐 이렇게 막 훼손되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좀 어떤 총량 개념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YTN이 뭐 24시간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 탐사 보도에 이렇게 힘을 많이 쏟기가 좀 힘든 편인데 그래도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는 항상 뭔가 기획 이슈가 있더라도 특정한 큰 이슈에서 파생된 취재가 나오기 마련인데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는 항상 아이템 발제도 굉장히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6일에 방송되었던 우리 동네 초미세먼지 수치 믿을 수 있을까라는 뉴스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사실 초미세먼지 관련 뉴스는 어떤 내용을 다루든 간에 시청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또 겨울철이 오다 보니까 미세먼지로 본다 그러면 이게 또 활성화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의성과 영양성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이템의 선정은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된 내용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가 시스템 개발의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측면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이거는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수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언제부터 실용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한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더 붙여졌다면 좋은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정우 기자 리포터였는데 주로 이 대전 지역에서 이제 뭐 과학 전문 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 분야 취재를 굉장히 오래 한 기자 리포터였는데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예, 이번에 그 개발된 기술이 그 초미세먼지를 그 크기별로 걸러내는 장치인 입경 분립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입경 분립 장치의 효율을 정확히 평가해가지고 이때 측정되는 그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의 그 신뢰도를 높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되는 그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는 더 정밀한 장치가 개발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뭐 기술은 다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거고 이제 정부 예산 집행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그 측정망부터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민간 기업에도 뭐 기술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정부의 예산 집행 그리고 민간의 이전 속도 뭐 거기에 딸렸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이번 주 아쉬운 보도로 지난 12월 4일 방송된 석 달간 금주 음주운전자 새삼 치유법원 첫 사례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범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법원이 새로 최근에 도입한 그러니까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회 격리를 해서 인신 구속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범죄자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교정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이 프로그램 1호 수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10시 전에 귀가를 했고 뭐 가족과의 활동이나 하루의 활동을 일지로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서 그 결과 이제 징역형에서 그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건데 저는 그 리포트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거든요. 저도 이제 검찰 법원 취재를 오래 해봤었는데 어떤 점이 좀 아쉬우신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어떤 교정 효과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를 해야 돼야 되고 이제 무조건 사회로부터 격리 능사는 아닐 텐데요. 다만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이 적당한가에 대한 일단 의무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정 프로그램에 감형한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거기다 뺑소니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 상습범의 경우, 재범의 경우에는 더 이제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법원이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음주운전 재범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기사에 지금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전혀 담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네. 강희경 기자가 쓴 기사였는데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예, 이 기사가 모든 매체에서 다 나간 거죠.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인터넷상에서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뜨거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사람 또 이렇게 풀어주면 또 술 먹고 사고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자. 그리고 오로지 그 결과는 그 피고인 본인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효용없는 처벌을 반복할 것이냐, 이것을 좀 막는 노력도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렇죠. 그러한 또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도 이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특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유예시켜주는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후속 취재 아이템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취업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현지 정착에 성공한 이용선 씨의 이야기를 특집 나도 한때는 인턴이었다에 담았는데요. 내가 본 D&B 시간, 해외 취업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에 대해 최현주 평가원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YTN D&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이제 2019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각자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가장 큰 소망이자 목표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YTN 특집 나도 한때는 인턴이었다에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취업에 성공한 이용선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용선 씨는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프로그램은 베트남 생활 2년차에 접어든 이용선 씨의 취업 과정과 일상으로 꾸며졌는데요. 해외 취업이라는 주제를 무겁게 다루기보다는 이용선 씨의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다 희망적이고 경쾌하게 그려낸 것이 돋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베트남 경제 상황에 대한 지표나 통계 자료들로 간략하고 리듬감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에 더해 적재적소에 맞게 그림이나 그래픽을 활용했는데요.
이러한 장치들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인구 1억 명, 평균 연령 30세. 매년 7%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무엇보다 이용선 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국인 직원들과 현지 베트남 직원들의 회사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기에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 본사를 둔 마케팅 회사의 베트남 또한 인턴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설레고 두려웠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특집은 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해외에서의 생활과 구직 활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차례에 거쳐 세계 한상대회가 등장했는데 해당 행사의 취지나 목적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취업은 됐지만 적응에 실패한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서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를 언급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국가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번 특집의 취지와 재미를 이어가는 것도 기대해 봅니다. YTN 스포츠부는 뉴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뒷얘기와 그 의미, 또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후 시간에는 프로야구 홍상삼 선수와의 특별한 인터뷰, 또 관중 없이 치러진 월드컵 예선 레바논전 이야기를 양시창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저는 얼마 전 YTN 방송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공황장애를 고백하고 새 팀에서 새 출발하게 된 야구 홍상삼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수가 아닌 인간 홍상삼, 그의 취재 뒷얘기와 더불어 얼마 전 이슈가 된 월드컵 예선 레바논전 후일담도 들어보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세 번째 주인공 양시창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시창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홍상삼 선수의 인터뷰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야구 유니폼을 벗은 사복 차림의 홍상삼은 평범한 30살 청년의 모습입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숙명이지만 홍상삼은 유독 팬들 앞에 서기 두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팬들의 비난 댓글이 원인이었습니다. 기사 같은 거 댓글에 좀 안 좋은 욕 같은 것도 많이 좀 보다 보니까 홍상삼 선수와의 인터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취재 배경이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투수인데 올 시즌에 이제 우승팀 두산으로 방출이 됐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홍상삼 선수가 올해 고백을 했어요. 프로야구 선수 그 화려한 어떤 이면 뒤에 감추어진 어떤 인간 홍상삼 대해서 한번 좀 궁금증이 생겨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담담하게 드러냈습니다. 팬들의 비난이 원인이었고 대부분 이제 댓글로 인한 비난이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쌓여서 마운드에 설 때마다 아마 어떤 비난의 댓글이 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이제 팬들 앞에 서기가 어려웠고 인터뷰를 이제 하시면서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홍상삼 선수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누구 하나 밉보이고 싶다거나 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빗보이고 싶어서 뭐 그랬던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건데 또 이렇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꼭 굳이 표출을 그렇게 인터넷으로 해야 되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반대로 선풀이라고 하죠. 칭찬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보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텅 빈 관중석에서 치르는 두 번째 월드컵 지역 예선. 이번에도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이례적인 무관중 경기에 불안한 정세까지 악조건을 고려해도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이
축구 국가대표팀이 레바논과의 이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는데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사실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곳곳에 이제 총을 든 그 군인들이 이렇게 그걸 돌고 순찰을 돌고 있고 뭐 탱크, 장갑차 이런 걸 한 10몇 대를 이제 경기장에 세워놨더라고요. 축구를 취재하러 갔는데 종군 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대표 선수들의 어떤 반응은 좀 어땠어요? 경기에 집중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무관중 경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손흥민 선수는 또 뜻밖의 선수들은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경기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만일에 결과가 좋았다면 레바논전 0대0으로 비겼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습니다. 소위 밀집 수비라고 하죠. 10명이 수비를 하는 극단적인 이 수비 전술을 뚫지 못하고 또 강팀을 상대로는 또 그 강팀의 경기력에 밀리고 뭐 이런 아주 시원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부 기자로서 이 사건 취재를 전담해서 활약을 했었는데 이 스포츠부로 넘어왔을 때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큰 매력이 있어요. 스포츠부는 뭐냐면 제일 큰 매력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단순히 어떤 경기 결과보다는 그 경기 뒷얘기들, 또 어떤 한 선수가 성공하기까지 또 골을 넣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더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스포츠는 누군가가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부가 아주 매력이 있고 스포츠부에서 아주 오래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시는 궁금증,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